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저녁에 선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교황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드레아 아르켄젤리 바티칸 보건위생국장은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회복 불가능한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망 진단서엔 또 교황이 폐렴 말고도 고혈압과 다발성 기관지 확장증, 당뇨병을 앓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밖 성당의 지하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지난 2022년 6월 29일자로 작성된 유언장에서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지하에 간소하게 묻어달라고 썼다고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에선 무덤의 위치가 성당의 측랑으로 지정됐고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도 첨부됐습니다. 교황은 또 무덤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면서 라틴어로 프란치스쿠스라는 단어만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전날에 전쟁을 끝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평화를 호소한 겁니다. 약자를 두루 살피고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려 애써왔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Pasqua. 부활절 강론을 앞두고 성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신도들 앞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종 전날 마지막 공개 행보가 된 이날 등장해서 교황은 가자 지구 상황을 개탄하며 휴전과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Faccio appello ai belligeranti. Cessate il fuoco. Si liberino gli ostaggi. Si presti aiuto alla gente che ha fame e aspira ad un futuro di pace. 한 달 넘는 투병 기간 건강상 문제로 사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끝까지 직을 이어갔습니다. 로마 시내의 교도소를 방문하거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비공개로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매일 현지 교구에 전화를 하며 팔레스타인의 희망을 주려 애써왔습니다. يحفزهم يشجعهم على الصمود على البقاء حتى تعبر هذه الغمامة السوداء من سماء فلسطين. 교황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가 지난 2015년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도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017년엔 인종청소 논란이 불거진 미얀마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최근 지진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1년 이라크 땅을 밟아 무장 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평화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황의 선종에 애도의 뜻을 전한 직후 교황의 호소와는 달리 부활절 휴전이 끝났다며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로마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가겠다며 우리는 참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하면 집권 2기 들어 첫 해외 방문이 될 전망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과의 인연이 깊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1989년 방한한 데 이어 25년 만에 한국을 찾은 교황이었습니다. 헌 구두를 신고 낡은 가방을 들고 미사에는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하는 등 교황은 한국 사회에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2014년 8월 방한 당시 교황은 의전 차량으로 방탄 리무진 대신 소형차를 골라 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로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고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노란 리본 배지를 붙인 채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선물 받은 나비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꽃동네를 방문했을 땐 50여 분 동안 서서 장애인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남북관계를 형제에 빗대면서 용서야말로 화해에 이르는 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직접 보듬고 소박함의 가치를 일깨워준 순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의 권위를 벗고 낮은 곳을 보듬은 가장 개혁적인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교황은 대주교 시절 화려한 주교관 대신 작은 아파트에 살며 빈민촌을 자주 찾았습니다. 2013년엔 베네딕토 16세가 자진 사임하자 새로운 교황으로 추대가 됐죠. 전임 교황에게 직접 교황직을 인수인계받는 유례 없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미주 대륙 출신으로는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상 첫 교황이었고요. 호화로운 관저나 전용 방탄차를 모두 거부하고 늘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오랜 관습에 변화를 시도하면서 소수자들에게는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교황 중에 가장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부정부패에 대해선 날카롭게 비판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고요. 러시아 정교회와 이슬람 성직자들을 만나서는 종교 간 화해에 나선 모습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황의 마지막 공식 행보는 부활절 미사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종 하루 전이었던 부활절 미사에서 전쟁을 즉시 멈출 것과 또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2층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고 신도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호흡용 튜브를 코에 끼고 세계의 축복 메시지로 인사말을 했죠. 부활절 미사가 그가 대중과 만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평화와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38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에도 평소처럼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교황이 마지막으로 접견한 사람은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짧은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또 이민자들을 향한 경멸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낸 걸로 전해집니다. 마지막까지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전쟁 반대를 호소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바티칸은 새 교황을 뽑는 선거 콘클라베를 치러야 합니다. 사상 첫 비백인 교황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1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콘클라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2년 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가보시죠.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퇴위 직후 전 세계 추기경들이 새 교황 선출을 위한 미사를 드리던 모습입니다. 콘클라베는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게 특징입니다. 교황 선종일을 기준으로 80세 미만의 추기경 전원이 후보이자 유권자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유흥식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석합니다. 이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집니다. 투표가 종료될 때마다 굴뚝에 피우는 연기의 색깔로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면 선출 실패란 뜻이고요. 흰 연기가 나오면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의미입니다.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는 교황청 서열 2위 하롤린 국무원장이 꼽힙니다. 또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배순구 추기경, 필리핀 출신의 타글레 추기경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몇 주, 몇 달씩 걸리기도 했는데 지난 100년간 치러진 7번의 콘클라베는 모두 나흘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누가 차기 교황으로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4월 22일 아침 신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다룬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교황의 시신을 관에 안지 않은 입관식도 거행이 됐는데요. 방정우 신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선종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교황청이 밝힌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현재 시간으로 4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바티칸 시간으로 저녁 8시에 교황님의 사망 원인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했는데 네. 일단은 본래는 원래 그 양측성 폐렴으로 인해서 급성 호흡 부전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혼수 상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심혈관 기능이 붕괴되어 선종하셨다라고 공식적으로 바티칸이 발표했습니다. 네. 교황이 미리 작성했던 유언도 공개됐습니다. 장식 없이 성당 지하에 묻어달라라는 요원이 공개가 됐는데 평소에 실천하셨던 소박한 삶대로 장례도 간소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네. 그 교황님들의 유언은 보통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작성이 되어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2년 6월 29일에 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당신의 어떤 그 장례가 간소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보통은 베드로 대성전에 교황님들의 이제 그 안장 장소가 마련이 되는데, 네. 당신은 산타마리아 마조르 대성전이라는 이제 로마 4대 성당 중 다른 성당에 안장되기를 원한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하게 프란치스코 이름만 새겨져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왔다라는 것을 이미 작성하셨고 그것을 이번에 다시 교황청에서는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 교인분들도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굉장히 기쁜 날이었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축제로서 기념하는데 네. 바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자마자 교황님 선종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들 슬퍼하는 분위기고요. 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교황님들의 행적들, 겸손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본받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으신 신도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로는 명동성당에 추모 공간이 마련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추모 미사 관련해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저희 서울교구에서는 아직 발표한 것도 없고요. 네. 바티칸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교황님의 장례 일정을 완전히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오늘 저희 시간으로 오후에 있을 추기경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장례 일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오후에 정확한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3월에 첫 남미 출신으로 266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고 그리고 퇴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건강이 많이 호전되시지 않았나 이런 기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교황님께서 그 활동 이제 퇴원을 하시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면서 조금 이제 일정을 간소화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대중과의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로마 부통령을 만나시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그래도 조금씩 시작하셔서 건강이 호전되셨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또 인간의 삶이 언제나 그렇듯이 네, 이렇게 하늘나라로 불려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절 미사에 깜짝 등장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개 행보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셨었나요? 네, 교황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이 미움을 이겼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겼고 또 악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더 이상 이제 부활을 맞이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인간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민들, 레바논, 시리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아프리카, 미얀마, 예멘, 우크라이나 같은 분쟁 지역을 기억하시면서 전쟁을 끝내줄 것을 강조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서는 마지막까지 이분은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사목자로서 활동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전쟁, 기아 문제 외에도 기후위기 같은 인류가 맞닥뜨린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헌신하셨다는 평가를 받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쟁과 기아, 기후위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간 공동체 안에서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셨고
특별히 제 기억상으로는 그 남수단 분쟁 지역의 이제 아프리카 거의 공동체의 어떠한 수장들을 불러서 이제 무릎을 꿇고 구도에 이제 입을 맞추시면서 전쟁을 끝내달라고 활동하시는 등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어떤 경제로서 일어나게 되는 가난한 지역의 기후위기, 인류 공동체의 어떠한 지배 문제들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교회에서 현재 우리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위해서 활동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신자분들에게 어떤 분이셨고 또 천주교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평가를 받으셨던 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어떤 다른 교황님들도 물론 마찬가지게 하셨지만 특별히 더 강조하신 모습이 있다라면 신자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 강조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셔서 그것에 있어서 교황님이 많은 존경을 받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2014년에 방한 당시에 소탈한 행보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하셨는데요.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고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참사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교황님께서는 이제 한국도 직접 방한하셨고 특별히 남북 관계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7년에 있는 WID 서울 이제 국제 청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시면서 한국에 다시 이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관계가 아주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항공사고가 있었을 때도 이제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등 교황님께서 한국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 신자분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의 물결을 보내고 계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티칸에서 입관식이 엄수됐는데 남은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일단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예를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 4일에서 6일 안에 그 장례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네. 이후에 9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한 보름 정도가 지나면 아마 콘클라베 그 다음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종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칼을 쐈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게 아니라면서 다시 한번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 등 입증 계획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계엄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경비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차례 연속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단대신문에서 계엄 당시 군에 내려졌던 지시와 자신들의 연결고리부터 차단했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과 윤 전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을 때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지시가 내려올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이는데 조 단장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 사태 이후 군이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른바 무지성 집단으로 해석된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명령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도 상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언급됐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김 대대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0수년 전 검사 윤석열이 주목받은 계기가 됐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증인을 상대로 내란죄 구속 여건 가운데 하나인 폭동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3차 공판이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을 5월 12일로 잡았습니다. 3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 사령부 참모장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또 월 3, 4회의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검찰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함께 12월까지의 기일을 정했습니다. 대선 전국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양당의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경선 토론회를 두고 한심하다라고 깎아내렸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일당 독재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엔 비전도 정책도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장난이냐고 비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자신들이 공천했던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임에도 사과는커녕 다른 당 후보 흠집내기와 유치한 인신공격이 난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 힘에 민낯이고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 모독이라며 이제라도 후보를 걷어들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재차 날을 세웠습니다. 반 이재명 공세에만 집중하는 꼴이 영락없는 국힘의 자폭 부대들입니다. 내란 몸통 정당 국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90%에 육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 순회 경선 득표율을 고리로 독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3년간 비이재명계는 쫓겨나고 이견은 죄악 취급을 받는 당 구조 속에서 이 후보가 자신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단 겁니다.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입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경제도 어려워질 거라면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말고 신속히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래 선거법은 12개월 안에 재판 끝나게 돼 있는데 이미 30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빨리 하는 것이 맞다. 경선 레이스부터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거대 양당. 본선 대결도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SNS를 통해 대선 공약 2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권의 순회 경선을 나흘 앞두고 오전에 전북당원 간담회에 이어서 오후에는 광주 전남 지역 당원들과 잇따라 만나 접촉면을 넓히기에 나섭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수도권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이 100%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차 경선에 진출할 대선 경선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1차 경선에 참여한 후보 8명 가운데 다음 단계에 진출할 후보 4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국민 여론조사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EB,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뢰를 잃으면서 미국에서 자금이 탈출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우리나라도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까요? 최상목 부총리,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석하는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을 한다고 해요. 최종 조율 중인 의제 어떤 것들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이번 협상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장관하고 산업부총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장관, 그리고 미국의 경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가 이제 각각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주요 의제는 먼저 최근에 미국이 5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5% 상호 관세에 대해서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할 거고요. 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내줘야 할 것으로 조선이나 LNG, 에너지에서의 협력, 특히 미국산 LNG나 항공기를 구매하고 그것을 이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협상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협상을 한다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1차 협상이기는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양자 협상을 하기 전에 어떤 탐색전 성격을 강하고 그를 통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가에 대한 준비를 할지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 다음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어떤 면에선 차기 대통령한테 밀리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8대 비관세 부정행위라는 것을 열거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이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행해왔던 비관세 부정행위라면서 8가지 유형을 소개했는데요.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좀 내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8대 비관세 부정행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관세를 내밀었다는 게 환율 조작을 지목한 게 앞으로 미국 통상 조작에서 환율 문제가 관세 못지않게 핵심 협상 카드 또는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공식적으로 천명한 건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국 통화를 다른 나라가 인위적으로 이제 환율 조작을 해서 미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약관세 정책을 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통상협상에서 환율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어떤 지금부터 주요 국가의 통화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직접 언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런이 썼던 국제무역체계 재편을 위한 가이드라는 보고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언급된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미런은 보고서에서 기축통화, 이제 국제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돈인데 이 기축통화 보유국가인 미국이 무역 적자랑 제조업 붕괴를 해소하려면 환율 압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게 1985년에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것을 이제 압박했던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제 그 이후에 엔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가 10년, 20년, 30년 침체로 잃어버린 갔었던 30년으로 가는 계기가 된. 그것이 계기가 됐던 플라자 합의인 건데요. 그런 식의 어떤 환율 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1988년도 종합무역법이랑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이건 재무부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환율 보고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 IMF나 WTO의
죄송합니다. 예. WTO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사실 즉각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방법이 있죠. 예. 근데 이번엔 다른 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을 직접 언급하고 사실상 미국 정부가 직접 자국 환율을 관리하거나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할 정당성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가 보면은 약달러를 원하는 건지 달러 패권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강달러를 원하는 건지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약달러를 위해서 장기 국채 매입을 요구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한 미국 국채랑 달러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위험 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주식은 물론 미국 국채하고 달러까지 동시에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도 하락하고 달러 같은 안전 자산도 나빠지고. 그래서 물론 다른 안전 자산, 달러가 아닌 프랑이나 엔화 같은 것은 오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미국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현상을 시장에서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년물 국채 금리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3.9%에서 4.5%를 넘을 정도로 급등을 했고요.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요 통화 대비 4.6% 하락을 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전반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장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하락하는 것을 막고 달러를 방어하겠다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종의 금융 친화적 긴급 처방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도 이렇게 그 시장이 심각하게 바뀌니까 90일 관세를 유예하는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고 향후에 연준이 어떤 정책 대응을 통해서 달러를 구입하는 시장 안정화 정책에 나가거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지금까지 헤지 펀드들이 베이시스 트레이드 등을 통해서 그 국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행보가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미국 경제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달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러 인덱스 지표 이걸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달러랑 세계 6개 주요국 통화랑 비교한 수치인데 보시면은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달러와 가치의 하락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보통 그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달러가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어떤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에는 관세 정책의 충격이 오히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사실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는 사야 되는데 오히려 팔고 있다는 현상이 이건 달러를 보유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는 사실 그 트럼프의 관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미국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어떤 금리 하락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의 상승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달러의 기축통화 프리미엄의 균열이 계속 진행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달러 흐름은 물론 트럼프가 무역 정책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정책 불확실성하고 금리 부담이 지속된다면 달러는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반응을 말씀하셔서요. 트럼프가 지금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금리는 사실 돈을 빌려 쓰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금리가 낮으면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싸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최근에 금리 올랐을 때 봤던 것처럼 집을 살 때 이자 부담도 커지지만 차를 살 때 대출 금리가 올라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도 어떤 소비를 하는 비용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둔화될 우려가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가 사실상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기회비용이라는 측면, 이자가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자꾸 금리를 내리라는 것도 이런 어떤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춰줘야지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만으로 어떤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도 현재 이렇게 불확실성은 크고 그리고 어떤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예전에는 일시적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 관세가 워낙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더 크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연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이렇게 섣불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를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립기관인 연준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압박을 하는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보면은 그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있는 가운데서 금리를 낮춘다면은 오히려 독립성이 침해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압박이 오히려 금리를 낮출 어떤 그 요인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부분인데요. 사실 연준이 그 정치에서 독립되어 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제 독립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반면에 그 연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 정치적인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론 제레미 시갈 같은 분은 지금 금리를 낮춰서 그 미국 뉴욕 대학의 그 주식이 장기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주식은 장기 투자다라는 식의 이제 책도 쓰고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얘기는 이제 그 미국이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어떤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이제 뭐 하시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이미 트럼프가 압박을 넣고 있고 사실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책을 하지 어떤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정책을 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시장에 대한 굉장히 불신을 쌓을 수 있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간밤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도 사실 트럼프의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도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연준 의장을 뭐 해고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는 것은 그 시장, 월스트리트에서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 연준이 나름대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것이 어떤 그 달러의 안정성을 통해서 미국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연준의 그 신뢰가 잃어버린 연준의 독립성 상실은 어떤 달러 가치의 하락 불안과도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도 그렇게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요. 저희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꽤나 덥고 여름 날씨가 됐는데 오늘은 지금 보는 것처럼 비가 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그야말로 널뛰기 하듯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에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더니 오늘은 또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출근길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에도 다소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는 동해안 지역에서도 오전 중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오늘 호우미 강풍 피해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곳은 남해안과 제주도입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강한 봄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강한 비와 함께 점차 강풍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정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조금 전 경보로 상향된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요란하게 집중될 수 있겠고요. 내리는 양도 최고 80에서 120mm 이상으로 여름비에 가깝게 많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내려진 강풍특보는 점차 남해안으로도 확대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오늘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9도, 대전은 17.9도 보이고 있고 특히 비가 오는 곳에서는 공기가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비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지금보다 2도가량 더 오르는 데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비바람에 고온 현상이 주춤하면서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퇴근길 무렵까지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퇴근길에는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늦은 밤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22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